저는 올해 72입니다. 남편 최영철 씨와 결혼한 지 꼭 50년이 되었는데 50년을 함께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젊은 시절 남편이 건설 현장을 뛰어다닐 때부터 지금 75이 되어 연금과 월세로 살아가는 지금까지 저는 그 사람 옆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자식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사업하고 딸 지혜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가끔 집에 들르고 이제 우리 부부만 남은 아파트는 조용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부산 현장 사람들 만난다. 대구 옛날 동료 만난다며 23일씩 집을 비웠지만 젊었을 때부터 그래왔으니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었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친구들 만나거나 동네 경로당에 가며 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핸드폰을 거실 소파에 던져두고 화장실도 가고 샤워도 했는데 요즘엔 핸드폰을 화장실까지 꼭 들고 들어갔고 밤에 자다가도 문자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핸드폰 좀 보자. 지혜한테 연락 좀 하게. 제가 손을 내밀면 남편은 슬쩍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 나 요즘 비밀번호 자꾸 까먹어서 지문으로 바꿨어. 불편하잖아. 지혜한테 연락하려면 내가 대신 해줄게. 50년을 살면서 핸드폰 비밀번호쯤은 서로 다 알고 지냈는데 갑자기 지문으로 바꿨다는 게 석연치 않았고 제가 그럼 내 지문도 등록해놔라고 하면 아, 그래야지 하면서도 절대 등록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방 출장 갈 때마다 옷차림이 달랐는데 부산 간다고 할 때는 깔끔한 와이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대구 간다고 할 때는 캐주얼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으며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좋아 보였습니다. 잘 다녀왔어? 제가 물으면 응,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지 뭐 하면서도 눈빛이 어딘가 들떠 있었고 샤워하고 나온 뒤에는 꼭 핸드폰부터 확인하며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얕아서 작은 소리에도 깨는 편인데 새벽 3시쯤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응, 나야. 왜 이 시간에 전화했어? 걱정돼? 괜찮아, 자고 있어. 다음 주에 갈게. 응, 나도 보고 싶어. 그 목소리는 제게 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마치 젊은 시절 연애할 때처럼 달콤한 톤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다시 침대로 들어왔고 저는 자는 척하며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으며 오늘 동네 친구들이랑 당구 치러 간다고 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새벽에 들었던 그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50년을 같이 산 사람의 감이라는 게 있는데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오늘 날씨 좋네. 샤워하고 나가야지 하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는 부엌에서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거실 식탁 위에서 띠링 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남편 핸드폰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최근 며칠간 이상했던 남편 행동들 때문에 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식탁 쪽으로 향했고 핸드폰 화면에는 카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잠금 화면 위에 뜬 메시지 미리 보기였는데 발신자 이름은 현장 김 사장이었고 메시지 내용은 여보, 오늘 저녁에 올 거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김 사장이 남편한테 왜 여보라고 부르는 걸까요? 화장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들려왔고 남편이 샤워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현장 김 사장이라는 이름 아래 프로필 사진은 없었고 그저 카톡 기본 이미지만 떠 있었는데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올 거야? 김 사장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남편 핸드폰에 현장 김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지문 인식이 필요했고 제 지문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황급히 핸드폰을 식탁 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오더니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을 거야.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하며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화면을 확인하는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읽고 있었고 그리고는 슬쩍 저를 쳐다보더니 아, 현장 김 사장이 연락 왔네.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자는데 괜찮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다녀오세요 하고 대답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올 거야? 김 사장이 남편한테 여보라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는데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김 사장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여보라고 부르는 걸까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고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을 때 현장 김 사장이랑 밥 잘 먹었어요?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응, 잘 먹었지. 요즘 현장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나는데 오랜만에 봤어 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열어봐야겠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11시쯤 잠자리에 들었고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는데 저는 옆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현장 김 사장이 보낸 그 메시지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올 거야?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남편한테 여보라고 부르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남편 쪽을 돌아봤고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침대 옆 협탁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 핸드폰을 몰래 열어본다는 게 떳떳하지 않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고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잠금 화면이 나타났고 지문 인식을 요구하는 화면이었는데 저는 남편의 오른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남편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고 저는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가 다시 남편의 엄지손가락을 조심스럽게 핸드폰 화면에 갖다 댔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열렸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카톡 아이콘을 눌렀고 대화 목록이 주르륵 나타났는데 제일 위에 현장 김 사장, 그 아래 부산 이사장, 대구 박 부장이라는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현장 김 사장 대화창을 눌렀고 화면에 나타난 대화 내용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아직이야? 딸 대학 등록금 좀 보태줘야 하는데. 우리 결혼 20주년인데 뭐 해줄 거 없어? 영철아, 나 요즘 외로워. 자주 좀 와.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니 두 사람이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부산 아파트 거실에서 찍은 일장 사진들이 나왔고 사진 위치 정보를 보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청운 아파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 20주년? 생활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뒤로 가기를 누르고 부산 이사장 대화창을 열었는데 거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철아, 나 생일인데 잊은 거 아니지? 우리 아들 군대 간다고 했잖아. 용돈 좀 보내줘. 여보, 요즘 왜 자주 못 와? 보고 싶어. 그리고 대구 수성못 앞에서 찍은 투샷 사진, 대구 아파트 현관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현대아파트였습니다. 대구 박 부장 대화창도 열어봤는데 오늘 병원 검진 같이 가기로 했잖아. 여보, 이번 주말에 온다고 했지? 나 혼자 사는 거 힘들어. 빨리 와 같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열어봤고 거기에는 3명의 여자와 찍은 사진이 수백 장 있었는데 각 여자의 집 현관문, 거실, 주방에서 찍은 일상 사진들까지 있었고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3번으로 매일같이 전화가 오고 갔습니다. 화면을 보는 제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는데 옆에서 남편이 으흠 하며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핸드폰 화면을 끄고 협탁 위에 다시 올려놓았으며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서 본 3명의 여보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에서 본 그 메시지들과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3명의 여자, 부산과 대구에 있는 또 다른 가정들, 그리고 결혼 20주년, 생활비, 여보라는 단어들이 끊임없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쯤 남편이 뒤척이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남편은 화장실에 다녀온 뒤 다시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고 평소 같으면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을 시간이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어서야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고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는데 손이 계속 떨려서 국그릇을 놓다가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이 거실에서 나오며 물었고 저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밥과 국, 반찬들을 차려놓고 남편과 마주 앉았는데 평소 같으면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날씨 좋네요 같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그날 아침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밥을 먹으며 오늘 오후에 또 부산 가야 할 것 같아. 현장 김 사장이 급한 일이 있대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고 현장 김 사장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어젯밤 본 그 대화창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아직이야? 우리 결혼 20주년인데. 그 메시지들이 생생했고 저는 현장 김 사장이요? 무슨 일인데요? 하고 물었는데 남편은 현장 정산 관련해서 서류 좀 봐야 한대. 오늘 다녀올게 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현장 정산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또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였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고 확실한 증거 없이 따져봤자 발뺌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밥을 다 먹고 일어나며 저녁은 늦을 수도 있어. 밥 먹고 올게 하고 말했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손대지 않은 밥그릇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현관으로 나오며 다녀올게 하고 인사했고 저는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고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다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고 제가 알던 남편은 없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치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 핸드폰을 집어들고 딸 지혜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딸한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걸었고 딸이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하며 받았는데 저는 지혜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시간 있니? 하고 물었고 딸은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하며 놀라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 좀 와줄 수 있을까? 전화로는 말하기 힘들어서 하고 말했고 딸은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핸드폰을 내려다봤고 혹시 더 증거가 있을까 싶어 어젯밤처럼 남편 핸드폰을 열어볼 생각을 했지만 남편이 가져갔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이 오면 딸한테 다 보여줘야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딸 지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딸이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는데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딸을 올려다봤고 지혜야 앉아봐.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딸이 제 옆에 앉았고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 있었는데 어젯밤 남편 핸드폰을 열어봤을 때 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던 겁니다.
남편 핸드폰 화면을 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둔 사진들이었고, 카톡 대화 내용들, 새 여자와 찍은 사진들, 위치 정보가 찍힌 사진들까지 전부 캡처해뒀습니다. 이게 뭐예요? 딸이 제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아빠 핸드폰이야. 어젯밤에 몰래 열어봤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하나하나 사진을 넘겨봤는데 현장 김 사장과의 대화창에서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아직이야? 우리 결혼 20주년인데 뭐 해줄 거 없어? 라는 메시지를 보더니 이게 대체 결혼 20주년이요? 엄마랑은 50년인데? 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봐. 부산 이사장, 대구 박 부장이라는 사람들도 있어 하고 말했고, 딸은 계속 화면을 넘기며 해운대 바다에서 찍은 사진, 대구 수성못 앞 투샷, 아파트 거실에서 찍은 일상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 위치 정보 봐. 부산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 대구 수성구 아파트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통화 기록도 찍어뒀는데 새 번호로 매일 전화가 오갔어 하고 말했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말없이 화면만 들여다보다가 아빠가 지금 부산 간다고 하셨죠? 하고 물었고 저는 응, 현장 김 사장 만난다고 했어. 근데 그게 거짓말이야. 저 여자한테 가는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핸드폰을 제게 돌려주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이럴 수가. 아빠가 왜 이러는 거예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지혜야, 엄마 혼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 너라도 가서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 진짜 저 주소에 뭐가 있는지 저 여자들이 누군지 알아야 할 것 같아 하고 말했고 딸은 눈물을 닦으며 엄마 제가 가볼게요. 부산이랑 대구 주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에서 주소가 찍힌 사진을 다시 보여줬고 딸은 그걸 자기 핸드폰으로 찍으며 일단 부산부터 가볼게요. 오늘 아빠가 부산 가셨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아파트 가서 확인해 볼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지혜야, 조심해. 혹시 아빠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고 딸은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그 아파트가 정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거기 누가 사는지 알아볼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곧바로 일어나 핸드폰으로 KTX 표를 예매하더니 2시 반차 탈게요. 부산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하고 말했고 저는 고마워, 지혜야. 엄마가 이런 부탁까지 해서 미안해하고 말했지만 딸은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엄마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 가족 일이기도 해요. 아빠가 정말 이러신 거라면 확실히 알아야죠 하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다시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지만 집 안은 너무 조용했고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부산에 도착했을까요? 현장 김 사장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을까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모르는 20년이 있었고 10년이 또 있었고 남편은 세 개의 가정을 오가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딸한테서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오후는 너무나 길었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온 건 저녁 5시쯤이었습니다.
엄마, 부산 도착했어요. 지금 해운대 그 아파트 앞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고, 저는 조심해, 지혜야. 무리하지 말고. 하고 말했지만, 딸은 괜찮아요, 엄마. 일단 확인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딸의 연락만 기다렸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6시 반쯤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이야? 뭘 봤어? 하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엄마, 진짜예요. 그 아파트에 정말 아빠가 사는 집이 있어요. 하고 말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뭘 어떻게 확인했어? 제가 물었고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찾아가서 초인종 눌렀는데 50대 중반쯤 되는 여자가 나왔어요. 제가 혹시 김영철 씨 아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가 당황하면서 제 남편인데요. 지금 안 계신데.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 그 여자가 남편을 남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까?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일 관련해서 찾아뵀는데 계시면 전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현관안을 슬쩍 봤는데 신발장에 아빠가 신던 회색 운동화가 있었어요. 엄마, 제가 작년에 아빠 생신 때 사드린 그 운동화요. 그리고 거실 쪽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아빠랑 그 여자가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울음이 섞였고 저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려서 소파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 제가 물었고 딸은 일단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냥 실례했다고 하고 돌아섰는데 엄마, 진짜 충격이에요. 아빠가 정말 저기서 사시는 거예요. 우편함에도 김영철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사진 찍었어? 하고 물었고 딸은 네, 우편함이랑 현관문 번호 다 찍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그 여자 얼굴도 찍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딸은 부산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대구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제게 전화가 온 건 다음 날 점심 무렵이었는데 엄마 대구도 똑같아요. 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는 여자가 나왔는데 영철이 남편 없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영철이 남편이래요, 엄마. 그리고 현관 벽에 김영철, 박영이 이렇게 부부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예쁜 이름표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딸도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야 딸이 엄마 제가 오늘 서울 돌아갈게요. 증거 사진 다 찍었어요. 부산 여자 얼굴, 대구 여자 얼굴, 우편함, 현관문 다 찍었어요. 이제 아빠한테 따져야 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지혜야. 고생했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하고 말했지만 딸은 엄마가 왜 미안해하세요? 잘못한 건 아빠잖아요 하며 울먹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집으로 돌아왔고
핸드폰에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부산 아파트 우편함에 붙은 김영철 이름, 대구 아파트 현관문에 붙은 김영철, 박영희 부부 이름표, 그리고 멀리서 찍은 두 여자의 얼굴 사진들까지.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딸은 제 옆에 앉아 같이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딸이 물었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빠를 집으로 불러야겠어. 그리고 이 사진들 다 보여주고 따져야지.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끝을 내야 할 것 같아 하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제 손을 꽉 잡으며 엄마, 저도 같이 있을게요. 아빠한테 할 말 많아요 하고 말했고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고 남편은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하고 물었지만 저는 일단 와봐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고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알았어. 6시쯤 들어갈게 하고 대답했고 저는 전화를 끊은 뒤 딸한테 연락했습니다. 지혜야, 오늘 저녁에 아빠 오면 같이 있어줄 수 있어? 딸은 당연하죠, 엄마. 제가 5시쯤 갈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딸이 찍어온 증거 사진들을 전부 출력했습니다. 부산 아파트 우편함, 대구 아파트 현관 이름표, 두 여자의 얼굴, 그리고 제가 캡처해둔 남편 핸드폰 속 카톡 대화 내용들까지. A사 용지 20장이 넘게 출력되었고 저는 그것들을 거실 탁자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5시에 딸이 왔고 우리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6시 10분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다녀왔어 하며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오던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는 저와 딸을 보더니 왜 둘이 그렇게 앉아 있어? 무슨 일인데?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탁자 위에 쌓아둔 사진들을 집어들었고 하나씩 남편 앞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저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부산 아파트 우편함 사진,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아직이야? 카톡 메시지 캡처, 해운대 바다에서 찍은 투샷, 대구 아파트 현관 이름표 사진, 우리 결혼 20주년 메시지, 그리고 두 여자의 얼굴 사진까지. 이게 어떻게? 남편이 말을 더듬었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다 끝났어요. 부산에도 집이 있고, 대구에도 집이 있고, 거기 사는 여자들이 당신을 남편이라고 부르더군요. 20년, 10년씩 살았다면서요? 남편은 사진들을 보더니 뒤로 물러서며 이건 설명할 수 있어. 하고 말했지만 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어요. 부산 아파트 그 여자가 제 남편이래요. 대구 아파트 현관에는 아빠 이름이랑 그 여자 이름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미안하다고요? 50년을 속이고 살았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20년 전에 부산 현장 일할 때 김순자를 만났어.
그 여자가 혼자 딸 키우는 게 불쌍해서 도와주다가 그리고 10년 전에 대구에서 박영희를 하고 말했지만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불쌍해서요? 그래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생활비까지 주면서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당신한테 뭐였어요? 남편은 울먹이며 당신이 본처야. 당신한테는 이 집도 있고 월세 수입도 다 주고 있잖아. 하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본처라니. 본처가 있으면 다른 여자들도 괜찮다는 건가요? 당신 연금으로 저 여자들한테 생활비 준 거예요? 제가 물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 250만 원 받아서 부산이랑 대구에.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해요. 제가 말했고 남편은 고개를 번쩍 들며 뭐? 이혼? 하고 되물었습니다. 네, 이혼이요.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요. 50년이면 충분해요. 이제 끝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고 딸도 옆에서 엄마 결정 저도 지지해요. 아빠, 저도 아빠 용서 못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쉽게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우리 50년을 살았는데 하고 말했지만 저는 그 50년 동안 당신은 다른 여자들이랑 20년, 10년을 또 산 거잖아요. 이제 저도 당신 없이 살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무릎 꿇은 채로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하고 신음했습니다. 여보. 저는 놀라서 남편한테 다가갔고 남편은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빠, 119. 딸이 소리치며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저는 남편을 흔들며 여보, 정신 차려요. 하고 외쳤지만 남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분이 걸렸고 우리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뇌출혈입니다. 큰 혈관이 터졌어요 하고 말했고 남편은 그대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은 사흘을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대뇌출혈이 너무 심해서 회복이 어려웠습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이혼하자고 말한 지 사흘 만에 남편은 떠났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운 건지 슬픈 건지 허탈한 건지 알 수 없었고 그저 멍하니 남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딸 지혜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장례식장 준비해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큰아들한테도 연락이 갔고 부산에서 급히 올라온 아들도 울면서 아빠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병원 지하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렸고 저와 아이들이 상주로 앉았는데 동네 이웃들과 남편 옛날 직장 동료들, 친척들이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이 절을 하고 지나갔고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3일장 동안 부산과 대구 여자들한테는 연락하지 않았고 그쪽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돌아가신 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화장을 한 뒤 남편의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제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 지혜와 함께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통장을 확인하다 보니 남편 명의로 된 예금이 생각보다 많았고 서울 집 말고도 월세 나가는 소형 상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재산이 꽤 되는데요. 이거 다 엄마 거예요. 딸이 말했고 저는 그래. 법적으론 내가 배우자니까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부산과 대구 여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5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고 저는 그 여자를 알아봤습니다. 딸이 찍어온 사진 속 부산 여자 김순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고 여자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영철 씨, 최영철 씨 부인이시죠?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었고 김순자는 영철 씨가 한 달째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남편은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도 다 끝났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뭐라고요? 돌아가셨다고요? 하고 되물었고 저는 네,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아요. 부산에서 20년 살았다면서요? 하고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사실혼 관계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으며 법적으로는 제가 배우자예요. 재산 문제는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하고 말하고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김순자가 문을 잡으며 잠깐만요. 저는 영철 씨한테 20년을 바쳤어요. 매달 생활비 받으며 살았고 영철 씨는 저를 부인이라고 했어요. 재산 일부는 제 거예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딸 지혜가 뒤에서 나오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세요. 하고 소리쳤고 김순자는 당신이 딸이구나. 영철 씨한테 얘기 들었어. 난 포기 안 해.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분할 소송 걸 거야. 하고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사흘 뒤 이번에는 또 다른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보이는 박영희였는데 역시 남편이 돌아간 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영철 씨는 저한테 청혼까지 했고 우리 집 현관에 부부 이름표도 붙어 있어요. 저도 재산 일부 받을 권리 있어요. 박영희가 말했고 저는 당신들 둘 다 법적으론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하면 소송 거세요 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한테 2통의 내용 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김순자와 박영희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실혼 관계 인정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딸이 내용 증명을 보더니 엄마, 이 사람들 미쳤어요. 아빠 죽었는데 재산 달라고 소송을 걸어? 하고 분노했지만 저는 예상했어.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고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법적 배우자가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부 위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어요. 하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건 남편이 돌아가시고 2달 뒤였는데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에 저와
딸 지혜, 그리고 우리 측 변호사가 앉았고 맞은편에는 김순자와 그녀의 변호사,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박영희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섰고 판사는 사건 번호 2025드 단호 사실혼 관계 확인 및 재산 분할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김순자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김순자는 고인 김영철과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고 매달 생활비를 받았으며 고인은 원고를 배우자로 대우했습니다. 증거로 20년간 함께 찍은 사진 수백 장, 이웃들의 증언, 공과금 고지서 등을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고 저는 그것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년 동안 찍은 사진들, 명절에 함께 찍은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일상적인 사진들이 수백 장 있었고 그 사진들 속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박영희의 변호사도 말했습니다. 원고 박영희도 고인과 10년간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고 현관에는 부부 이름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고인은 원고에게 청혼했고 원고는 그것을 사실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증거로 10년간의 사진,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을 제출합니다. 역시 서류들이 제출되었고 저는 그것들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세 개의 가정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고인과 50년간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한 정식 배우자입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형성된 사실혼 관계는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판례 자료를 제출했고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한 달에 한 번씩 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이웃 증인들이 나왔는데 부산 아파트 이웃은 김순자 씨와 김영철 씨가 부부처럼 살았어요. 20년 동안 봤는데 금슬이 좋았어요 하고 증언했고 대구 아파트 이웃은 박영희 씨와 김영철 씨가 1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주말마다 영철 씨가 오셨고 부부 같았어요 하고 증언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동안 저는 법정 의자에 앉아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재산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남편 명의 서울 아파트 시가 8억, 예금 2억, 월세 나가는 상가 3억, 연금 수령권까지 합치면 총 재산이 13억 원 정도였습니다. 김순자의 변호사는 20년간 사실혼 관계였으니 재산의 3분의 1인 4억 원을 청구합니다 하고 주장했고 박영희의 변호사는 10년간 사실혼이니 2억 원을 청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법적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이 귀속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합니다 하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공판이 열렸고 각 공판마다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순자는 남편이 보낸 편지와 문자 메시지들을 제출했고 여보, 사랑해, 당신이 내 삶의 전부야 같은 메시지들이 법정에서 낭독되었습니다.
박영희도 비슷한 메시지들을 제출했고 저는 그것들을 들으며 남편이 3명의 여자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당신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반복했던 겁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판사는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하고 말했고 저는 딸과 함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엄마,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딸이 물었고 저는 모르겠다. 하지만 법은 법이니까 받아들여야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2주 뒤 선고 공판날 저는 다시 법정에 앉아 판사를 올려다봤고 판사는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순자와 박영희가 주장하는 사실혼 관계는 일부 인정되나 법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형성된 중혼적 사실혼 관계로서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고 저는 숨을 참으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모든 재산은 법적 배우자인 피고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고인이 원고들과 장기간 동거하며 사실혼 유사 관계를 유지한 점, 그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 김순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 원고 박영희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끝나자 김순자와 박영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항소하지는 않았고 저는 법정을 나서며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집이랑 재산 다 엄마 거예요. 딸이 말했지만 저는 이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 3개의 가정을 운영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없다는 사실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김순자와 박영희가 멀리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할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 뒤 저는 2 여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5천만 원과 3천만 원 합쳐서 8천만 원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그것으로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집에 왔고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미워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운 건 아니야. 그냥 허무하구나. 50년이 이렇게 끝나니까. 그래도 이제 알겠어. 나는 남편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딸은 제 손을 잡으며 엄마, 이제 엄마를 위해 사세요. 50년 동안 아빠 뒷바라지 했잖아요. 이제 엄마 인생 사는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가족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앨범에 정리하며 추억을 돌아봤습니다. 좋았던 시절도 있었고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사진들을 정리하고 나서 옷장을 열었고 남편의 옷들을 꺼내 기부박스에 담았습니다. 와이셔츠, 정장, 평소에 즐겨 입던 청바지와 티셔츠들까지 하나하나 개어서 박스에 넣으며 이제 안녕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명의 통장들을 전부 제 명의로 바꾸고 재산 목록을 확인했는데 서울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 200만 원,
상가 월세 150만 원, 그리고 남편 연금의 절반인 125만 원을 제가 유족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고, 예금 2억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에 475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셈이었고, 저는 통장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겠구나. 아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겠어. 은행을 나오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들고 오랜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이야, 나야. 어머,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판결 잘 됐다며? 친구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응, 다 끝났어. 순이야, 우리 제주도나 다녀올까? 나 이제 혼자야. 시간 많아. 하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좋지. 우리 나이에 뭐 못해. 3박 4일로 가자. 언니, 이제 진짜 자유의 몸이네. 하고 말했고, 저도 웃으며 그래. 이제 자유야.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 암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72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라니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아직 꿈꿀 수 있고 아직 웃을 수 있으니까요. 50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제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살았던 50년,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72,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2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서 발견한 세계의 여보, 그리고 그 배신 속에서도 결국 자신의 삶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은 분을 아시나요? 황혼 이혼, 배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때로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요. 72,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